자, 이제 동기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요. 그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하가 있는 부하 특성 곡선. 뭐 이런 측의 두 가지 곡선으로 우리가 이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그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자, 지금 등가를 볼게요. 동기 발전기니까 안에서 돌아가는 계자 회로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전기자 회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부하니까 부하를 뗐어요. 그러니 당연히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건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 발생하는 유기 전력은 여기 출력되는 전압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흘러간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전압가가 일어나지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은 계자 회로가 있어가지고 계자 전류가 흐르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이 계자 전류가 점점 늘어날 때 측정되는 이 단자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압강화 없이 거의 유기기 전력 그대로 출력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려지더라. 음, 뭐 당연하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은 4.44 곱하기 주파수 오메가 곱하기 자속 그리고 권선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자 전류 값을 점점 높인다는 건 결국 여기에서 자속 값을 점점 높인다는 거죠. 그럼 자속 값이 점점 높아지니까 유기기전력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높아지고 유기기전력 커지니까 출력되는 전압도 점점 커지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포화율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일단 그냥 포화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포화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포화라는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휘어져요. 일정해집니다. 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포화 현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점점 전류를 더 많이 흘리게 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점점점 전류가 이쪽 많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특정 치 이상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 철심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이름을 자기 포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속값이 일정해지니까 즉 얘가 일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에는 유기기전력도 일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해지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화율, 얘가 얼마나 포화가 됐을까를 나타내는 이 정도를 구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이 포화 곡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접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격 전압이 있겠죠. 그 전격 전압의 1.2배한 1.2 VN이라는 값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이 B와 C 다시 분의 C 다시와 C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포화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BC 다시 분의 C 다시 C 이렇게 우리가 포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락곡선은요, 이 등가회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자회로가 있고 전기자회로가 있는데 이 출력을 이렇게 다 단락시킨 상태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 단락곡선은 이렇게 계자회로에서 계자 전류를 입력할 때 여기에 흘러오는 전류, 단락 전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락곡선 보이시죠? 실제 단락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를 측정해 보니 계자 전류가 점점 이렇게 증가할 때 거의 1차 직선과 같은 모양으로 단락 전류가 커지더라. 이렇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요, 단락전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단락전류란 거는 단락 시에 발생한 전류죠. 그러면 이 등가회로에서 보면 쉽게 그 구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중성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단락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접지가 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폐회로가 형성돼 있고, 이런 상태라면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 여기 동기 리액턴스에 전부 걸리겠죠. 이럴 때 흐르는 전류가 단락전류다 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를 갖고 유기 기전력 값을 나눠주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단락 단락전류의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락이 되면 단락전류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솟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한 크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 구간의 단락전류를 돌발 단락전류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한 크기가 유지되는 이 전류를 지속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돌발 단락 전류는요, 기본적으로 2에서 3 사이클 정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발 단락 전류의 크기는 유기기전력을 우리 누설 리액턴스 값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 계산할 때 단락 전류를 동기 리액턴스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런데 동기 리액턴스는 원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돌발 단락은 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요,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계자가 만든 자석이 전기자의 전류를 만들었어. 근데 그 전류가 다시 자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기자에서 만든 이 자석과 계자의 자석이 합쳐져서 뭔가 일어났어.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뭔가 프로세스가 많이 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돌발 단락 전류에서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그 나머지인 전기자 이 누설 리액턴스 값만 영향을 미치고, 실제 이제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전류인 지속 단락 전류에는 전기자 반작용과 누설 리액턴스가 동시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비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거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락비라는 말만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단락비래요. 단락이라는 건 어차피 전류에 대한 거니까 이 단락 전류가 그 전류에 비해서 뭐 얼마만큼 클까 뭐 이런 컨셉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류가 가장 기준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 전격 전류 아닌가요? 그죠? 전격 전류에 비해서 단락 전류가 얼마나 커? 라는 게 단락비의 의미가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이 바로 단락비예요. 그런데 이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와 똑같다. 이건 외우세요. 예, 이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자 전류의 비율과 똑같다고 하는데 요것도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림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브와 포화 곡선하고요, 단락 곡선을 하나의 이 그래프에다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가로축은 계자 전류고요, 세로축은 이 전압축하고 전류축이 함께 겹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무브와 포화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때 무브와 포화 곡선, 즉 계자 전류를 점점 높이다가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해 봤는데, 그때 전격 전압이 나올 때 계자 전류를 일단 체크해 놨어요. 요 값을 알아놨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락 특성 곡선을 그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요때 계자 전류가 흐를 때 이때 발생하는 단락 전류가 있겠죠. 그 단락 전류를 이제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단락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값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전격 전류값에 도달할 때가 있겠죠. 그때의 계제 전류값을 또 체크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락비라는 건 단락비라는 건 전격 전류분의 우리 단락 전류라고 했죠. 즉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예요. 그럼 이 비율은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IF2분의 IF1, IF2분의 IF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요게 이 말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요 그래프 하나를 보고 단락비라는 건 결국 이것분의 이것이니 이 직선상에 봤을 때 이것분의 요 비율과 똑같아라는 생각만 하면 요걸 굳이 크게 외우지 않고도 우리 이거 세 가지 충분히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학습을 하면 편할 겁니다. 네 번째,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읽어요. 얘는요, 어떤 의미냐면 동기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동기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었죠. 그러면 일부 이 동기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몇 프로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동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만 생각해 보면요, 이 관련된 식도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전압 강화가 얼만큼 일어났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기준은 뭐가 될까요?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발생되는 저는 유기기전력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유기기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서 발생한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이때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이어야 할까요? 정상 상태여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 전류, 정격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정격 전류 곱하기 이거의 임피던스 ZS 그리고 발생한 유기기전력 요걸 나누면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저항인 경우. 그래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이름하고요. 여기 그 임피던스 자리 대신에 저항 RA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유기전력 전압 2분의 전기자 저항 RA 곱하기 전격 전류 IN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에서 일어나는 저항 강화도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즉 리액턴스에서도 일어나는 저항 강화가 있겠죠. 따로 그걸 본다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Q라고 써요. 얘는 유기전력 2분의 동기 리액턴스 곱하기 전격 전류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단락비가 큰 기계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통째로 야 이거 뭐 임피던스가 작대, 반작용이 작대, 변동률이 작대 그냥 따로 외우려다가 실패해서 공부를 접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야. 이거 딱 한 가지만 알고 나머지 그 응용이에요. 뭐냐? 단락비가 큰 기계는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외우는 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ZS라고 쓰지요. 그쵸? ZS예요. 그러면 자, 단락비라는 거는 결국 이 KS죠. 그러면은 자, 동기 임피던스가 쓰여진 식은 자, 이거예요. 요 식이죠. 그럼 단락비가 이게 크려면 이 동기 임피던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작아야 커지지. 자, 그쵸? 동기 임피던스 작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우리 동기 리액턴스 안에 있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대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죠. ZS는 전기자 저항 더하기 J 전기자 반작용 더하기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동기 임피던스가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럼 얘가 작다면 결국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어때요? 작아진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고 하는데 그럼 전압 변동률의 식은 전격 전류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뭐예요? 전격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건 결국 이게 작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등가 회로예요. 그러면은 이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다는 건 여기가 이제 부하가 없을 때 여기가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가가 없어요. 즉 이때 전압의 크기는 유기기 전력 그대로 다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VN은 뭐예요? 여기 전격 부하가 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결국 뭐냐? 유기기전력하고 전격 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 전압, 즉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가 바로 뭐예요? 이 전압 변동률의 영향을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값은 결국 동기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줄 IN이죠. 그럼 지금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다고 했어요? 단락비가 크면 얘 작다고 했죠. 그럼 얘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돼요? 결국 작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극이 크다고 합니다. 자, 공극이 크다는 건 우리 식에서 볼게요. 자,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저항 더하기 동기 리액턴스의 합이에요. 근데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자 합신데 우리 단락비가 큰 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공극이 넓어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줄어들죠. 아니, 공간 서로 거리가 떨어지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미음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데 자, 동기 이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건 결국 전기자 이 저항값이 작다고 보면 되겠죠. 즉 구리의 사용이 줄고요. 상대적으로 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더욱 비싸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기계라고 한다. 동기계보다는 철기계라고 한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이게 결국 전기자 저항값이 작다라는 말하고 또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동해량이 줄어드는 철기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변동률인데요. 아까 우리 퍼센트, 우리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전압 변동률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퍼센트 우리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요, 이거 지상부하일 때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부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지상부하가 대체적인 거죠. 네.